좋아요, 구독! 네, 2023년의 첫 주 올해 시장을 주도할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보는 업종별 전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로봇 산업의 향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 CES 일정을 앞두고 귀한 걸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럴 것이 좀 기업별로 살펴보자면요. 현대차는 이 미국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좀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이 신성장 사업으로 또 로봇을 선정을 했고요. 테슬라는 이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게다가 글로벌 경제 전반 위기 속에서도 이 산업용 로봇들이 좀 대다수 많은 설치를 자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신산업으로 로봇 성장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2년은 이제 로봇 산업이 가장 엄청나게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한 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랬던 배경에는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화, 즉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그런 로봇 사업 진출 움직임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이 로봇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개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점차 이런 로봇들이 저희 사회 일상생활에 점차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제 로봇 산업은 보통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먼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장에서 인력들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수단으로서 많이 보급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과 같은 이제 조리 로봇, 그리고 이런 F&B 쪽에서 쓰이는 로봇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 저희 국내 이제 물류 업체인 CJ 대한통운이 130여 대 로봇을 도입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쿠팡과 같은 주요 물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물류 로봇에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서빙 로봇 렌탈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도입하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좀 많이 낮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로봇들 보급에 크게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초죠. 이제 로봇에 대한 이 기대감과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한 해였는데요. 또 아직 로봇 산업이 개화 단계에 있기는 해서 또 구체화되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로봇 전문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주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있겠고요. LG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있는데, 현재 로봇 사업의 진행 방향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네이버, 두산,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모두 로봇을 지목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이게 모두가 좀 로봇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이 이제 GPT라고 해서 범용 기술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로봇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좀 범용 기술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마다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성은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지고 있고요. 각각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의 관점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관점에서, 그리고 두산에서는 이제 제조업 관점, 뭐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에서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인프라 같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재미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이제 로봇 사업을 가장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는 일단 LG전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물론 이제 LG전자가 과거에 로봇 관련 전문 기업들 좀 여러 가지 투자도 진행을 했었고 또 자체적인 클로이봇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후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리 로봇 이런 분야로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좀 주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범용 기술로서 모든 분야에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산업은 이제 좀 일시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특히나 또 고령화,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이 로봇 산업의 확대를 좀 촉발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기대감만 존재했던 로봇 시장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좀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시장이 초기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몇 대가 보급되었다 이러한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57만 대 정도 글로벌리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한 수치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약 69만 대 정도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연평균으로 한 7%에서 8% 정도씩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물류 로봇 분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2027년까지 약 400만 대 이상 로봇이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불리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도 최소 20%에서 이제 40%씩 그런 성장을 하는 시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산업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산업용 중에서도 협동용 로봇이 좀 파생이 되는 부분이고 이 모바일 로봇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모바일 로봇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물류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빙 로봇과 같은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모바일 로봇으로 좀 통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비스 로봇의 한 분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로봇은 또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 산업용 로봇은 미국을 포함한 좀 세계 각국에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이 로봇이었고 서비스 로봇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청소나 외식, 또 물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산업용 로봇은 어떤 영역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까? 일단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분야는 바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산업용 로봇의 그 특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이제 고정된 라인에서 이제 고정된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 또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이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 외의 산업에서는 로봇이 안 필요한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식품이라든지 의료, 제약, 바이오와 같은 기타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존에 저희가 썼던 전통 산업 로봇이 워낙 로봇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러한 산업에서 쓰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한계들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로봇 도입이 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협동 로봇은 그 외형이라든지 기능, 활용법 그 자체는 전통 산업용 로봇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안에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상당히 좀 강화시켜 놓은 로봇입니다. 충돌 방지 기능이 강화된 로봇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장 내에서 따로 이제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 방호벽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공장 내에서 차지하는 이제 공간의 크기도 작고 또 로봇 크기 자체도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옮기기도 쉬운 그런 이동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격도 기존의 전통 산업용 로봇 대비 한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졌고요. 또 여러 가지 사용자들, 조작 편의성들도 많이 뛰어나져서 보급 확장성이 뛰어난 그런 로봇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 활용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산업용 로봇에 또 협동 로봇이 속해지면서 조금 더 간소화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의 비중이 좀 큰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살펴보면 또 덴마크라고 해요. 네.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으로 또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밖의 해외 주요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덴마크의 로봇 회사인 유니버설 로봇이 전체 시장 점유율 한 40%에서 50% 정도, 절반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대만의 테크만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한테도 좀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이제 주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기타 해외 기업으로는 일본의 뭐 화낙, 야스카 같은 기업들이 있고 뭐 중국의 아우보, 엘리트 로봇, 자카 로봇과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좀 최근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현재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의 기술 수준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술적인 변별력이 많이 좀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의 매력이 더욱더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 로봇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현재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로봇 라인업에 좀 강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제 들 수 있는 무게, 그 이제 가반 하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가반 하중의 라인업들이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고 또 로봇 크기도 여러 가지 작은 로봇도 있고 큰 로봇도 있고 해서 이런 외형 자체도 좀 다양해질 것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쪽에 뭐 내부 센서, 네. 뭐 토크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더욱더 많이 부착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전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고도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의 현황 살펴봤습니다. 일단 덴마크가 50%를 좀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먼저 기술을 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또 생산 공정이 필수적인 이 요소잖아요. 지난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은 여전히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추세가 이 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산업용 로봇도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의욕이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 또한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용 로봇 통계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수주 통계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전기차 산업이 많이 떠오르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들이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산업용 로봇의 수요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빠질 수가 없을 텐데 특히나 산업용 로봇은 중국 내에서 아직 좀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로봇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80~90%가 중국 기업의 제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서비스 로봇 쪽, 특히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기업의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아직 중국 로봇 기업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은 저희 공장에서 쓰이고 있고 공장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이런 것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이 멈추면 안 됩니다. 결국 로봇이 멈추게 되면 크게 좀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잘했던 그런 기업들의 아직까지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 쪽에서는 이런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현재 쓰이고 있는 로봇들은 기술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지는 않고요. 또 중국 정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R&D에 대한 이제 지원 투자 그리고 이런 연구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로봇 기업들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현재 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뭐 기술 수준이 낮지 않은가 이런 의문들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미비한 상황 속에 또 이 가격 경쟁력이 또 하나의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향후 중국이라는 시장은 또 국내 로봇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장일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대한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경쟁 국가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현재 그동안 펼쳐왔던 인구 정책 때문에 뭐 한국과 일본처럼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로봇 수요가 상당히 좀 이제 잠재 수요가 큰 국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저희 중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 50%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거대한 시장으로 좀 이제 저희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겠지만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로봇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화나카 같은 이제 뛰어난 로봇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 경쟁력들 좀 갈고 닦아 나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일단은 또 이 거대 시장이자 최대 경쟁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인지 자동화 수요가 매우 또 높은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느 결과가 되었던 이 국내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동시장,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의 출하는 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가격은 지속적으로 또 하락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기술력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인데 국내 로봇 기업들이 그 요건을 좀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로봇이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국 국내 기업들이 내재화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현재 실제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감속기를 제외한 주요 부품들, 모터라든지 센서, 뭐 제어기 기어 같은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재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가격 경쟁력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내재화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 국내에서 좀 경쟁력 있는 가격들, 부품 가격들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품 기업들의 육성도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기술력에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텐데요. 국내 로봇 기업들이 그 요건을 갖출 가능성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또 로봇 부품 전문 기업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서비스 로봇 살펴보자면요. 이 서빙 로봇 또 뭐 여러 가지 실생활들에 있는 로봇들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로봇 배송
로봇과 관련된 법규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손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를 좀 기반으로 강도 높은 육성책 내놓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지원 좀 규제 완화 시에 이 서비스 로봇 산업이 좀 비약적인 성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결국은 규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로봇이 많이 보급되기 위한 그런 아직까지 환경들이 좀 많이 못 갖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선도국 대비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뒤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저희가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규제 완화라든지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이 많이 쓰여야 됩니다. 로봇이 애초에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크게 이제 저희가 육성을 시키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급한 대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 통해서 여러 가지 로봇들 기술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규제 완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기술 수준의 향상은 물론 보급 확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 정부의 좀 지원책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봇 규제가 생각보다 좀 이게 강한 상황인데 좀 완화가 된다면 기술 수준의 확산과 또 보급 향상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지난해 테슬라가 사람형 형태의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학 분야에서도 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테슬라는 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지 1년 만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 포식자가 된 것 같아요. 로봇 시장에서는 좀 어떤 성과를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먼저 저희 지난해 이제 저희 테슬라가 공개했던 옵티머스를 보시면은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 겨우 좀 걷고 겨우 이제 손을 흔드는 등의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길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테슬라가 이 로봇에 대한 보여줬던 접근법은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에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러한 기술 거기서 이제 축적을 했던 기술들을 로봇에도 똑같이 좀 적용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이런 로봇도 대량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점도 상당히 좀 재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테슬라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로봇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듯이 결국은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가 상당히 이제 로봇 공학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로봇 분야다 보니 이제 최소 이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거대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이제 로봇 시장의 좀 저변을 확대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로봇 사업에 좀 적응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를 로봇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점도 맞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도 로봇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여기서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면은 로봇은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계가 이제 로봇이다라고 정의가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긴 하지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인지 그리고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기계에 속하다 보니까 좀 이제 큰 틀에서는 로봇으로 보실 수가 있고 테슬라가 이렇게 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자율주행차를 그동안 많이 개발을 해왔던 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테슬라의 기기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기 팩토리 한국 유치에 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기 팩토리가 한국에 지어진다면 로봇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뭐 테슬라에서 기가 팩토리를 저희 한국에 이제 설립을 하겠다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팩토리와 같은 이제 최첨단 자동화 공장들이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더욱더 국내에 이런 로봇 산업
산업이라든지 자동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좀 키워주는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기가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들 수도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이제 국내 로봇 시장을 좀 키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야기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10년 후에 로봇 시장이 약 8조 원 이상 규모로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뭐 카메라나 라이다 등 또 주요 센서 부품이나 감속기 등의 필수 부품주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좀 점쳐집니다. 이 부분에서 좀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면 좀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이제 로봇 부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뚜렷하게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로봇 부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잘 해왔던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지난해 국내 SPG 그리고 SBB 테크와 같은 일부 부품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개발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개발을 이제 성공했고 상용화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감속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저희 모터와 결합이 돼서 쓰이는 기계 부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모터가 회전 속도는 빠르지만 돌리는 힘 자체, 즉 토크는 약합니다. 이런 로봇이 힘을 갖추기 위한 토크들을 키워주는 핵심 부품으로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국내외 일부 기업들의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하면서 점차 신뢰도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감속기 시장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로봇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공급 능력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명확한 이제 국산화에 대한 니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국내 감속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 또한 좀 지속적으로 좀 이제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국내 전문 로봇 기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해 주신 리포트에 좀 따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봐 주셨는데 이 반복 정밀도와 또 구동 속도가 로봇의 또 이 성능을 좌우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력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신 바가 있는데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거에 한국 최초 이족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면서 축적했던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원천 기술들을 다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도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매출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억 원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규모 자체는 많이 작지만 이제 2022년 기준 이제 최소한 14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매년 이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 가지 자체 개발 부품들을 자체 개발을 했고 원가율을 낮추면서 제품 가격을 상당히 좀 크게 낮췄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나오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로봇 이러한 다양한 로봇 분야로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여러 가지 로봇 종합 전문 기업으로서 좀 계속해서 주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사족 보행 로봇이 지난해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군용 로봇 개발 관련해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빠르면은 2024년에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가 여러 가지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서빙 로봇과 같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로봇 분야로도 좀 추가적인 진출 계획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매력은 갖춘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협동 로봇을 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해 주셨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부각되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로보티즈는 이제 저희 예전 거의 국내 로봇 1세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로봇 부품을 잘했던 기업입니다. 뭐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이제 구동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었었고 유일하게 해외로 좀 역수출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존의 부품 사업을 좀 중심적으로 사업을 해왔다면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로봇 라인업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국내에서 좀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앞서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러 가지 배송 로봇들,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좀 크게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 이 로봇으로 좀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버스 로봇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이제는 좀 실생활에 자리를 잡은 로봇인데요. 성장주이자 경기 민감주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 한해 투자자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올해 증시가 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접근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 산업에 접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로봇 산업은 단기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장기적인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 접근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산업이 아직까지는 작고 또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좀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한해 투자자들 로봇 관련주들 좀 관련 있게 살펴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ES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에 어떠한 기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CES 2023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신 기술들이 많이 다수 공개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모빌리티부터 해서 뭐 메타버스, VR, AR,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은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CES 2022년 지난해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로봇 관련 기술들을 공개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을 더 키워줬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국내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서 해외 기업들이 로봇 관련 기술들을 대거 공개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로봇 전문 기업으로는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뭐 딱히 이제 크게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들은 아쉬운 점들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국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같이 나올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로봇 전문 기업이 아니라 이제 주요 기업들에서 어떠한 로봇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지 그런 로봇 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의 전략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가 좀 일시적인 단기 테마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좀 올 한해 투자 전략을 봤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몇 년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로봇 산업이 뭐 몇 년이 지나면 개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결국은 5년에서 10년 단위로도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이야 저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간단한 조리들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로봇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뭐 휴머노이드와 같은 이제 고도화된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은 좀 더 이제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과거 휴보를 만들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